그러니까 지금 헌재 위원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마은영 임명과 관련된 변론을 또 바로 종결했더라고요. 네. 선고는 언제 할지 이제 아직 안 정했다는 네. 거는 눈치 좀 보고 여론이 다시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보겠다는 건데 네. 그런데 헌재가 또 지금 당사자나 증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 채택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어떤 조서 등을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검찰 조서나 공소장의 문제는 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 다 드러났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 공소장에 문제 많다. 내 기억과 다르다라고 그게 다 틀렸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선례를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그때처럼 졸속이고 편향적인 재판을 하겠다라는 헌재의 태도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당사자가 뭐 부동의 하던 말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2020년,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죠 법이. 네, 네. 검찰의 신문 조서, 검찰의 조서도 이 당사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네. 법정에 증언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그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증언이 이 조서하고 배치되면 이 조서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언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법정 네. 증언이 가장 증명력 있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거든요. 네. 근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냥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건 이 증거 자체를 빼야 돼요. 형사사건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네. 형사사건에선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 그리고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아예 판사가 보지를 않습니다. 증거 자체에서 빼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헌재는 뭐 변호인 참여하에 만든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이 헌재의 이런 만행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항소해서 2심 가고 대법원 가면 결국 이게 다 바로 잡히거든요. 위법 증거들 효력을 인정 못 받게 되고 바뀌니까요. 네. 그리고 법에 따르지 않은 것들은 대법원 가면 결국 바뀌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이제 대법원은 이제 1심에서는 뭐 사회 분위기나 어떤 민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국민 정서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대법원쯤 가면은 좀 사안하고 거리가 생기거든요.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네.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요. 그래서 1, 2심이 좀 잘못이 있더라도 대법원 가면 다 바로 잡힌다. 그런 어떤 신뢰가 있는데 이 헌재는 이거 단심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버리면 끝나. 그 이의 제기하거나 뭐 항고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마음을 놓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네. 특히 지난주에 5차, 6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으로 당황한 네. 그러니까 문영배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진술할 때 거의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대통령 진술에 준하는 증인들의 답변이 나오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판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의 부산, 대구에서 올라온 뜨거운 여론으로 헌재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기성 정치 세력이 헌재를 계속 압박하도록 우리가 그 뒤에서 채찍질을 많이 지치지 않게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헌재에서 마은혁 오늘 결론 종결을 했기 때문에 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죠. 임명하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임명하면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임명을 3월 말까지만 미루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선고는 한 2월 말쯤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달만 끌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변론이 진행된 다음에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한 재판들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럼요. 표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네, 되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 갱신하는 절차나 뭐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4월 19일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뭐 언론은 자꾸 뭐 막바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뭐 3월 선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지금 중반전도 안 펼쳐졌어요. 지금 국회 쪽에서 바라는 증인들을 이제 거의 대부분 신문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바라는 증인,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 대부분 기각했거든요. 그걸 다시 상고해서 네.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이 채택되게끔 채택되도록 나와야죠. 네, 환경을 네.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그렇기 돼요.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나오면 헌재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기각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 증인들을 채택할 수 있는 명분과 네.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로 가보죠. 두 번째가 구속 취소 결정 심판을 해야 되는 중앙지법에도 이 인권위의 결의안이 상당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판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 구속 취소가 될까요, 과연? 이 지금 지기현 판사 네. 지금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이 구속 취소를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구속 취소를 만일에 기각을 하면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보석 청구를 하겠다는 그렇겠죠. 건데 순차적으로. 네. 사실 이제 보석 청구라는 거는 그야말로 재량이지만 이 구속 취소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지금 이유가 명백한 게 있어요. 그 구속 기간이 도가됐는데 검찰이 하루 더 붙들고 있다가 기소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25일 밤 12시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보는 건데 1차 구속기간이 구속기간 연장을 안 해줬으니까 그때 이제 풀려났어야 되는데 안 풀고 그 다음 날까지 붙들고 있다가 26일 날 오후 돼서야 기소를 했다. 이건 뭐 구속기간이 지났다고 보면 무조건 하여간 이건 구속 취소 사유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법률적으로는 날짜 이렇게 돼가지고 뭐 28일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요새 누가 날짜로 봅니까? 시간으로 따져야죠. 네. 시간으로 계산하면 윤 대통령 측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이럴 때는 무조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25일 날 12시 그리고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이 명백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지기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런 명분으로 구속 취소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오늘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일주일이거든요. 내일까지 꽉 채우면 일주일인데 그렇죠. 일주일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7일을 꽉 채운다는 건 고민이 깊다는 거고. 고민도 깊고 해주려면 늦추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한 그래도 구속을 한 상태로 구속 기간이 가야지. 오히려 만약에 이 신청을 기각하고 구속을 그냥 계속 시킬 거면 일찍 결론을 기각했죠. 빨리 그냥 내버리는 빨리 게 내서 그냥 기각하는 건 네. 뭐 이유 달고 뭐 할 거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그냥 구속 취소 그 기각을 하면 되는데 구속 취소를 인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네. 구속 취소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시간이 길어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네, 법조인으로서의 또 분석인 이게 거죠. 한 가지 네. 그 약간 희망적인 거는 서부지법은 우리가 보면 완전히 한통 속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수정도 그렇고 연장한 신한미도 그렇고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까지 그렇죠. 서부지법이 완전히 한통 속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거기 법원장 정계선이 헌법재판관 가고 그리고 부장판사 마은혁이 부장판사 마은혁이 거기 부르고 있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네. 원래 그렇게 그 자기들끼리 모인다는 거거든요. 음. 완전히 지금 서울 전체 5개 법원 중에서 그러니까 중앙지법까지 해가지고 6개 법원 중에서 서부지법이 제일 빨갛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거기 모아놓. 네, 모였다. 그 정계선이 네. 법원장 되면서 정계선이 이 판사들끼리의 투표로 인해서 사실은 법원장이 될 급이 아닌데 법원장이 됐던 거거든요. 그것도 김명수가 만든 적폐죠. 그게. 그걸로 네. 해서 된 거죠. 왜냐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자기 편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 법원장 시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이 그나마 꽤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 그러니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이 꽤 있는 게 지방법원 부장들인데 네. 그 사람들을 법원장을 시켜가지고 법원을 장악하려고 한 게 지금 이 제도인데 이번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없애고 고법부장들을 대거 승진을 시켰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그것과 중앙지법에서 영장 연장을 했더니 영장 담당 부장판사였던 판사도 인정을 안 해줬죠. 연장을 안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당직 판사였는데 똑같은 케이스예요. 서부지법하고. 네. 당직 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담당들끼리는 영장 담당 서울지법, 중앙지법에 있는 3명이 서로 늘 상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만 당직 판사까지 공유하기 사실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직 판사도 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이 수사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장을 연장하지 않았던 논리대로 하면 이번 구속도 취소될 가능성이 구속기간도 높다.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중앙지법 판사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되는 게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 법관들이 모이는 코트넷 같은 데서 청주지법 법원장 같은 분들이 지원장 같은 분들이 실명 달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너네 다 뒷감당할 수 있냐, 공수처와 서부지법 이거 나중에 판사들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아예 해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법관의 양심으로 봤을 때 충분히 법적으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앙지법이 기존의 영장 연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을 오늘 20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뜻이네요. 방금 네. 전에 나온 속보인데 20일로 지정했다는 건 20일에 신문하고 풀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네. 당초보다 한 열흘 정도 더 네. 시간을 지금 둬서 네. 신문기일을 20일로 지정해서 네. 그러면 저 신문기일이 끝날 때쯤 늦은 밤중에는 보통 발표가 나는 거죠. 네. 저게. 그날 하거나 뭐 그 다음 날 하거나 그거는 이제 바로 하는 그런 뭐 그 구속 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기간이 열흘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달.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 신문기일을 따로 잡았다. 이거는 고민이 많고 일단 하여간 저걸 뭐 기각할 거면 바로 기각하지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사유 없이 그냥 네. 뭐 이 정당한 이유 사유가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그냥 기각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까지 가는 거는 풀려고 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만 열흘 지나면 또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일단 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좀 네. 굉장히 좋은 사인으로 봅니다. 저는. 네. 지금 구속 취소의 가능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높아지고 그리고 있다. 이 국면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무르익는데 만약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신다면 네.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여론이 완전히 또 뒤집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오는 20일에 기대가 되게끔 많은 사람들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코트넷에 그 여론이 올라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법관들이 웬만하면 그런 걸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맨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거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올렸다는 건 이게 그냥 지방법원에 있는 한 부장판사가 올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게 대법 판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매일같이 이 대법관을 보거든요. 네, 네. 매일같이 대법관을 보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매일 만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이거 돌출 행동으로 어떤 판사도 안 보죠. 그러면 대법관들의 의중도 거기에 조금 드러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판사들이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재판연구관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만일에 대법원의 의중이 아니라 대법관의 의중이 아닌데 재판연구관이 그렇게 올렸다? 그럼 이번 2월달 인사에서 그 재판연구관은 지방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런 돌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지금 제가 볼 땐 그게 그 대법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담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주지법부원장이 바로 하고 뭐 성금석 부장이라고 이제 부산에 있는 부장판사는 네. 원래 그 예전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이 예전에 법원에서 그 좌파들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 법원과 장악하고 있던 김명수 체제에서도 들이박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지금 성금석 부장이 하고 있는데 성금석 부장이 그걸 썼다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재판연구관이 썼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 내부 게시망이 이 프로세스에서 검찰들이 댓글 달았다 이런 건 기사가 꽤 나와요. 네. 그런데 법관들이나 판사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정치 성향 진보 보수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평판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을 거죠. 쓰고 네. 그리고
우리는 검찰은 완전히 뭐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고 뭐 해가지고 검찰은 위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법원도 그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그게 심합니다. 제가 아는 제 느낌으로는 검찰보다도 법원이 오히려 더 심한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김명수 체제하에서 좀 그게 뒤집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막 구속 기소가 되고 뭐 이 대법관들이 몇 명 같이 기소되고 이러면서 법원이 그게 소위 말하는 법원의 하이어라키가 깨진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5년 6개월의 1심을 거치면서 47개 혐의로 기소가 됐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 무죄되니까 47개 혐의야. 그게 한동훈식 그냥 그 아무거나 그물망 던지기예요.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네. 아무거나 하나만 유죄가 나도 나머지 다 무죄 나도 하나만 유죄 나면 된다. 근데 그걸 싹 다 무죄를 시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법원이라는 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저는 오히려 약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 대한민국의 판사가 이렇게 막강한 집단이었나? 지금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제1야당 사실상 대통령보다도 더 센 권력을 행사하는 제1야당 대표를 양쪽에 손에 쥐고 이게 한 명의 판사라면 양쪽에 손에 쥐고 목숨줄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방금 전에 나온 기분 나쁜 소식인데 김남국이 코인 99억 이거 재산 신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1심에서. 이런 걸 보면 판사와 법원에 대한 정상적인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법원을 퇴임한 고위법관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법원이 과연 신뢰를 받았다면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게 일어났겠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고 어떤 말도 나오느냐.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런 국면에서 이 판사 한 명 한 명에게 지나치게 너무 많은 판단이 가는데 대비해서 법관들과 판사에 대한 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지 늘어나고 있는 않을까 거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참 지금 뭐 막강한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해줘야 된다. 중심을 잡고 네. 그렇게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이상한 법관들의 체계를 흔드는 적폐들을 다시 다 청산하는 막중한 임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네. 있다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막 인권위에서 온 속보인데요. 야당 인권위원이 올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조사하자는 안은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안은 지금 기각이 되었고 아마 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대통령의 방어권 인권 보장 결의안 같은 경우는 곧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내부에서 야당 인권위원들이 반발하거나 표결을 방해하는 형식으로 지금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네. 이게 오늘 통과가 되고 결의안이 선포되면 헌법재판소와 구속 취소 여부를 담당하는 중앙지법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한 번만 좀 다시 물어볼게요. 김남국 무죄가 나왔어요. 저는 김남국한테 지금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네. 1심에서 제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항소를 해놨는데 네. 이 김남국이 99억가량의 100억가량의 코인을 국회의원 재산 신고할 때는 코인으로 싹 바꿨다가 재산 신고 기간 끝나면 다시 현금으로 돌려가지고 갖고 놀고 투자하고 했던 이런 노골적인 재산 신고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온 이 판결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근데 이게 또 역시 또 서부지법이라서. 네. 이건 남부지법. 아 이건 남부지법이네요. 예. 아 그 참 근데 이게 그 김남국 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딱 걸게 결정적인 게 안 나왔다. 안 나왔죠. 이게 그 공직자윤리법으로 지금 한 건데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사실 이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더군다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신고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이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 참 답답하죠.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이면 재산 수억 수십억 가진 사람들이 재산 신고 기간에만 재산 싹 은닉했다가 재산 신고 끝나면 다시 환전하면 이게 다 면죄부가 된다는 식의 판결이기 때문에 코인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유죄가 났을 텐데 코인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신고 의무가 없는 건데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판사가.
아무튼 최근의 판결 기조를 보면 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그건 최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가 됐습니다. 오래된 건가요?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됐죠 뭐. 아니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기 재판할 때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 쓰고 그런다면서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법 연구회를 안 쓰면 뭐 이게 재판에서 뭐 도저히 불리해가지고 뭐. 저도 그래요. 왜냐면 호남 출신 판사가 재판을 하면 우리법 연구회 쪽이거나 아니면 뭐 LKB 뭐 이런 데를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네. 아니, 달라진다기보다는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쪽 그냥 보통 우파 변호사 썼다가는 완전히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박살이 나니까 오히려 찍혀가지고. 네. 이게 좌파 무죄도 맞고 우파가 차별받는 것도 확실히 있다. 특히 사법부가 그게 심하다. 왜냐면 그 제가 느끼면은 이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이 원래 198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10명이 시작했는데 그냥 호남 출신 판사와 변호사들이 같이 만든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운동권 출신들이 와서 합류하면서 이게 조직화가 된 거군요. 이게 커졌죠. 그리고 그래봤자 100명 수준이었는데 이름 바꿔달면서 국제인권법으로 이름을 싹 바꾸면서 우리라 그럴 때는 약간 좌파 색채가 진한데 국제인권 그러니까 뭔가 공부할 만한 좌파처럼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근데 사실 실체는 전혀 없죠. 국제하고 인권을 붙여가지고 뭘 할 게 있어요. 그럼 유엔법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 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대한민국 법은 다 우리 법이지 그러면 뭐 북한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전체 판사의 한 3에서 5%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헌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가면서는 조금 숫자가 늘어가지고 전체 숫자를 4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한 3,500명 되니까 10% 정도 10%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5%는 우리법 연구회 시절이었고 국제인권법으로 가면서 좀 늘었습니다. 늘긴 했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하고 색채가 비슷한 게 민주당도 왜 좌파 아니면 그러니까 빵제비 아니면 호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아니면 호남이잖아요 주류가. 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호남 출신 아니면 운동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이름은 걸어놨는데 열심히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법부의 하나의 출세 보증 수표가 되다 보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특히 문재인 김명수 때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가 된 거죠. 대법관이 몇 명이 나왔냐면 재법관이 한 4명 나오고 헌재재판관이 지금 뭐 4명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이 법조계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전한기 선생님이 용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법조계의 하나회다. 법조계 하나에다가 지금 이 헌재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은 을사오적이다. 올해가 또 을사년이에요. 딱 또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4명에다가 오동훈까지 합쳐가지고 을사오적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돌아올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 또 일부분들이 댓글로 대통령님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20일로 잡혔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이거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그냥 기각할 거면 벌써 굉장히 기각했어요. 빨리 할 건데 이게 나름대로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구속 취소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문기일이 늦게 잡힌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